김태수가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올 때 그의 손에는 낡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71살. 3년 전 태국으로 떠날 때는 2개의 큰 트럭이 필요했던 짐들이 이제는 작은 캐리어 하나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공항 밖은 추웠습니다. 12월의 서울. 김태수는 얇은 셔츠 위에 걸친 면 재킷을 여미며 몸을 떨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이 옷으로도 충분했는데 한국의 겨울은 그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매서웠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도착하셨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반가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응, 막 나왔다. 택시 타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냈어요. 그뿐이었습니다. 안부도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는 물음도 없었습니다. 김태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택시 안에서 김태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SNS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계정이었습니다. 최근 게시물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치앙마이 리조트 수영장에서 아침 수영. 이게 바로 황제 생활이죠. 사진 속 김태수는 환하게 웃으며 수영장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좋아요 238개, 댓글 50여 개. 부럽습니다. 저도 은퇴하면 태국 갈래요. 월 80만 원으로 이런 생활이 가능하다니 대단하세요.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김태수는 댓글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리조트가 무료 공공 수영장이라는 것을. 그 사진을 찍고 나서 그가 쪽방으로 돌아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는 것을. 택시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의 앞에 섰습니다. 지훈의 집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들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47세의 아들은 3년 전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훈은 아버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김태수는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좁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겸 주방, 방 2개. 지훈의 가족이 사는 공간치고는 비좁아 보였습니다. 애들아, 할아버지 오셨다. 지훈이 불렀지만 아이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게임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훈의 아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누라는 친정 갔어요. 아버지 오신다니까 불편하다고. 지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이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쓰세요. 원래 창고인데 정리했어요. 방이라기보다는 다용도실에 가까웠습니다. 겨우 이불 하나 펼 공간. 창문도 없었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지훈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건넸습니다. 2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국 생활은 어떠셨어요? SNS 보니까 엄청 좋아 보이던데.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응, 좋았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훈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돌아오신 거예요? 김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 재산을 사기당해서 돌아왔다고, 거리에 나 앉을 뻔해서 왔다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이 그리워서. 지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3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시더니 갑자기 그리우셨어요? 민지 누나 결혼식 때도 안 오셨잖아요. 민지 누나가 얼마나 서운해했는지 아세요?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 민지의 재혼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치앙마이에서 나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나가 말했습니다. 한국 가면 돈 또 들잖아요. 여기 있어요. 김태수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 끝나고 일주일 만에 태국 가셨잖아요. 저희는 아버지가 어머니 죽어서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김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아니다. 나는. 뭐가 아니에요? 어머니 평생 고생만 시키시고 돌아가시자마자 태국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살면서 그게 아니면 뭐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유언 때문에 갔다는 것을, 아내가 보고 싶어 했던 곳들을 대신 보려고 갔다는 것을. 바로 그때 김태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태국 국가 번호였습니다. 김태수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스팸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나였을 것이라고. 아니면 나나와 연결된 누군가.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김태수는 또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태국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마지막으로 나나와 나눈 대화를 열어보았습니다. 오빠, 돈 보냈어요? 게스트하우스 계약금 내야 해요. 응, 오늘 보냈어. 5천만 원. 고마워요, 오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 다음 날부터 나나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SNS도 차단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소로 찾아갔지만 그런 건물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30년 모은 돈이, 아내의 사망보험금이, 퇴직금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휴대전화 화면이 또 밝아졌습니다. 태국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김태수 씨, 전화나예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용서해 주세요. 김태수는 휴대전화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옆방에서는 지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수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3년 전 그는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떠납니다.
태국에서 새 인생 시작합니다. 월 80만 원으로 황제처럼 살 수 있는 곳. 부러우시죠? 하지만 지금 그는 아들의 집 창고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빈털터리로. 김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이 거짓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나는 잘 살았어. 그저 한국이 그리워서 온 거야. 김태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거짓말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태국에서의 습관이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이 시간이 가장 시원했고, 공공 수영장도 사람이 없어서 사진 찍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서울이었습니다. 창문 없는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김태수는 몸을 일으켜 작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른한 살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반백의 머리, 처진 눈꺼풀.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표정이었습니다. 자존심과 수치심이 뒤섞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잘 살았던 것처럼 행동하면 돼. 김태수는 3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퇴직 전 그는 중견기업 부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가장.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순자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년간의 투병.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김태수는 퇴직금을 미리 받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병상에서 자주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나으면 태국 가요. 치앙마이. 거기 코끼리 보호소 있다며. 평생 코끼리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김태수는 매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낫기만 해봐. 바로 데려갈게. 하지만 아내는 낫지 못했습니다. 5년 전, 순자는 치앙마이에 가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미안해요. 평생 여행 한 번 못 데려가서. 김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평생 바쁘다고, 돈 없다고, 나중에 하자고만 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김태수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 여행 가이드북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치앙마이 완벽 가이드. 책 곳곳에 아내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이스텝 사원 꼭 가보고 싶어요. 코끼리 보호소 평생 소원 란타 축제. 여보랑 손잡고 가고 싶어요. 김태수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가고 싶어 했던 모든 곳을 대신 가겠다고. 사진을 찍어서 무덤에 바치겠다고. 그것이 그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전, 김태수는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태국을 가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여행을 가세요? 김태수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때문이라고 말하면 자식들이 말릴 것 같았습니다. 돈 아까워요. 나중에 가세요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났습니다. 말없이. 치앙마이에 도착한 첫날, 김태수는 아내의 가이드북을 펼치고 첫 번째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이수텝 사원. 산 위의 황금 사원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김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왔어. 네가 보고 싶어 했던 곳. 사원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는 자신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김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곳을 가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김태수는 SNS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른 의미로 변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성공하신 분이시네요. 댓글들이 쌓일수록 김태수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평범한 퇴직자였지만 여기서는 성공한 해외 이주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냈지만 사진은 고급 리조트에서 찍었습니다. 실제로는 길거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지만 SNS에는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올렸습니다. 월 80만 원으로 황제 생활 가능합니다. 팔로워가 늘었습니다. 1000명, 2000명, 5000명. 사람들은 김태수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비결이 뭐냐고. 김태수는 대답했습니다. 거짓말로. 그리고 그 거짓말 속에서 김태수는 나나를 만났습니다. 나나는 한인타운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32살 한국어가 유창했고 웃는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김태수가 카페에 들어섰을 때 나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김태수는 그 목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나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나는 김태수의 SNS를 알고 있었습니다. 손님, 혹시 김태수 씨 맞으세요? SNS에서 봤어요. 팔로우하고 있어요. 김태수는 기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다니. 네, 맞습니다. 나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실제로 뵙게 되다니. SNS 보면서 부러웠어요. 정말 멋지게 사시더라고요. 김태수는 그날부터 카페를 자주 찾았습니다. 나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나는 좋은 듣기꾼이었습니다. 김태수의 말을 경청했고, 공감했고, 위로했습니다. 한국은 안 그리우세요? 가족들은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김태수는 나나에게 조금씩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자식들과의 거리, 외로움. 나나는 김태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외로워요. 우리 친구예요. 친구는 곧 다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김태수는 나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나나를 통해 아내를 다시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나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함께 게스트하우스 하면 어때요? 저 요리 잘해요. 오빠는 한국 손님 유치하고 저는 운영하고 같이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김태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 하자. 근데 계약금이 5천만 원이래요. 저는 돈이 없어서. 김태수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남은 전 재산 5천만 원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아내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나나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나나는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사랑해요. 그것이 김태수가 나나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나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카페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지만 그런 건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계약서는 가짜였고 나나의 신분증도 위조였습니다. 심지어 카페 주인도 나나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직원 아니에요. 가끔 손님인 척하며 다른 손님들 꼬시더라고요. 저희도 쫓아냈어요. 김태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자존심도, 희망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쫓겨났습니다. 월세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잤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지만 SNS는 계속 유지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치앙마이는 천국입니다. 거짓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서울의 작은 방에서 김태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거울 속 눈빛은 거짓말쟁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딸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44세 민지는 재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작은 방에서 나와 딸을 맞이했습니다. 아빠.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습니다. 김태수는 딸을 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지야, 왔구나. 민지는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김태수는 어색하게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지가 물러서며 아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말랐고 얼굴색도 안 좋았습니다. 아빠, 많이 마르셨어요. 태국에서 제대로 드셨어요? 김태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잘 먹었어. 거기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민지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누나 왔어요? 응. 아빠 어떠세요? 지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지가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는 딸의 손놀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와 닮았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태국 생활 어떠셨어요? SNS 보니까 정말 좋아 보이던데.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았지. 날씨도 좋고 물가도 싸고. 민지가 사과 조각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돌아오셨어요? 거기서 계속 사시면 되잖아요. 김태수는 사과를 받아들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지훈이 비아냥거렸습니다.
3년 동안 안 보고 싶으시다가 갑자기요? 민지가 오빠를 제지했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 회사 가봐야 해요. 누나가 아빠 좀 챙겨줘요. 지훈이 나간 후 민지와 김태수만 남았습니다. 민지가 아버지 옆으로 다가 앉았습니다. 아빠, 오빠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요.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미안하지. 민지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혹시 태국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갑자기 돌아오신 거예요? 김태수는 딸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항상 예민했습니다. 거짓말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한국이 그리웠어.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 결혼식 때 왜 안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김태수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몸이 안 좋아서. 거짓말이에요. SNS 보니까 그날도 수영장 사진 올리셨더라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야, 아빠는 제가 재혼하는 게 싫으셨어요? 그래서 안 오신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민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서 태국 가시고 제 결혼식도 안 오시고 저는 아빠가 저희한테 관심 없으신 줄 알았어요. 김태수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갈 비행기 표 살 돈이 없었다고. 그때 이미 나나에게 모든 돈을 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지가 아버지 품에서 물러나며 물었습니다. 아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국에서 정말 잘 사셨어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황제처럼 살았지. 민지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김태수의 SNS 계정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은 다 진짜예요? 화면에는 고급 레스토랑, 리조트 수영장, 멋진 풍경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진짜야. 민지가 한 장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리조트 수영장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이 사진 언제 찍으신 거예요? 석 달 전쯤? 민지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진 구석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퍼블릭 풀 프리엔트리. 아빠, 이거 공공 수영장이잖아요. 무료래요. 김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지가 계속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이 레스토랑 사진도 이상해요. 같은 테이블에서 찍은 사진이 3달 동안 여러 번 올라왔어요. 근데 음식만 다르고. 민지는 IT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사진 분석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이 사진들 배경 보세요. 다 관광지 공공장소예요. 호텔이나 개인 숙소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김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태국에서 정말 어떻게 사셨어요? 김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잘 살았어. 네가 잘못 본 거야.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거짓말 아니야. 김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지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정말 잘 살았어. 황제처럼 살았다고.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바로 그때 김태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태국 번호였습니다. 김태수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스팸이야.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김태수는 또 끊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민지가 우연히 화면을 봤습니다. 메시지 일부가 보였습니다. 김태수 오빠 나나예요. 미안해요. 하지만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나나가 누구예요? 김태수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아빠. 민지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혹시 태국에서 여자 만나셨어요? 김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서 돈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빠네 창고방에 계신 거예요? 김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알아볼게요. 그 나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민지가 나가려 할 때 김태수가 불렀습니다. 민지야. 민지가 멈춰 섰습니다.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냥 넘어가 줘. 아빠 자존심 좀 살려줘. 민지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강하고 당당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 민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저희는 아빠가 황제처럼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아빠가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지가 아버지를 다시 안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김태수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수치심이 그를 막았습니다. 민지가 나간 후 김태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나나의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김태수 오빠 나나예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빚쟁이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오빠 돈으로 빚 갚고 도망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행복하세요. 김태수는 휴대전화를 벽에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나도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교묘한 사기꾼이었을까요? 김태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바보였다는 것. 외로움에 눈이 멀어 30년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태수는 여전히 지훈의 집 창고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집 안에만 있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국에서 온 전화와 문자는 계속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해요. 김태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훈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태국 치앙마이 한인 연애 사기주의보였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훈이 스크롤을 내리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나라는 이름의 30대 태국 여성이 한인타운에서 활동하며 한국 중년 남성들을 상대로 연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벌써 5명입니다. 수법은 동일합니다. 사업 제안을 하고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합니다. 김태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계속 읽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개인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신분이 위조되어 있고 사업장도 가짜입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 나나라는 여자 아세요?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훈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지가 말했어요. 아버지 휴대전화에 나나라는 사람한테 문자 왔다고. 김태수는 변명했습니다. 그건 다른 나나야. 흔한 이름이잖아.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도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김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훈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태국 한인회에 연락해서. 김태수가 놀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 마라. 지훈이 물었습니다. 왜요? 숨길 게 없으시면 괜찮잖아요. 김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거짓말하시면 어떻게 도와요? 지훈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태수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는 잠들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 순자의 사진을 열어보았습니다. 치앙마이 가이드북을 들고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바보였어. 네가 남긴 돈을 다 날렸어. 김태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박철민, 치앙마이 한인회였습니다. 김태수는 놀라서 소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태수 씨, 저 박철민입니다. 한인회 회장. 태수 씨가 한국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나나 때문이죠? 제가 미리 경고했는데 듣지 않으셨죠? 이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자료를 보냅니다. 나나의 다른 피해자들 연락처입니다. 함께 고소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5명의 피해자 명단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50대에서 70대 한국 남성들이었습니다. 피해 금액도 적혀 있었습니다. 김모모 씨 67세 4,500만 원, 이모모 씨 59세 5천만 원, 박모모 씨 72세 3,800만 원. 김태수는 자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치심도 커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편지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수 씨,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사람을 눈멀게 합니다. 저도 10년 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이해할 겁니다. 김태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에게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민지의 재혼 상대인 강민수였습니다. 4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태수는 어색하게 악수했습니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사위였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민수 오빠가 아빠 도와드리고 싶대요. 오빠가 법무법인에서 일하거든요. 김태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법무법인?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국제 사기 사건도 많이 다뤘습니다. 장인어른 상황 대충 들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 민지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우편함에 있던 거 제가 봤어요. 박철민 회장님이 보낸 거. 김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기당하신 거 맞죠? 나나라는 여자한테. 김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요즘 해외 연애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외로운 중장년층을 노립니다.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들었어?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5천만 원 사기당하신 거. 김태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바보였어. 민지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김태수가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남긴 보험금이었어. 마지막 남은 돈이었어. 다 날렸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고소하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경찰도 못 찾는데. 민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태국 변호사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수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SNS 팔로워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생각해 볼게. 김태수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는 아내의 여행 가이드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책 속에는 아내가 적은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이스텝 사원 여보와 함께 가고 싶어요. 코끼리 보호소 평생 소원 란타 축제. 두 손 꼭 잡고 보고 싶어요. 김태수는 가이드북 뒤쪽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아내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여보, 제가 만약 못 가게 되면 여보 혼자라도 가요. 그리고 사진 많이 찍어서 제 무덤에 보여주세요. 저는 여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보, 사랑해요. 김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랐는데 자신은 사기나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바보였어. 하지만 그 순간 김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자신이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는 것이었다는 것을. 김태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SNS 계정을 열었습니다. 팔로워 5,200명. 좋아요와 댓글로 가득한 게시물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렸습니다.
계정 삭제 버튼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수는 결심했습니다. SNS 계정을 삭제하기로.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휴대전화를 들고 새 게시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지만 멈췄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지웠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태수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6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계십니까? 김태수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박철민 한인회 회장이었습니다. 철민 씨? 박철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수 씨, 오랜만이요. 한국까지 찾아왔소. 김태수는 당황했습니다. 박철민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훈도 함께 앉았습니다. 박철민이 김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구먼. 치앙마이에서 고생 많이 했소?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편지 보냈는데 답장이 없길래 직접 왔소. 나나 때문에 태수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기 때문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버지 상황 아세요?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요. 나나한테 당한 피해자들 모두 아오. 태수 씨는 6번째요. 김태수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6번째? 박철민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내가 정리한 자료요. 나나의 피해자는 모두 6명이요. 총 피해액이 2억 3천만 원이요. 지훈이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피해자 명단과 상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그 명단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모두 태수 씨와 비슷한 상황이요. 배우자를 잃고 외로워하던 중장년 남성들. 나나는 그들의 외로움을 파고들었소.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나는 어디 있소? 박철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요. 나나는 실명이 아니요. 위조 신분증을 쓰고 있었소. 경찰이 수배했지만 이미 치앙마이를 떠났소.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럼 돈은 못 찾는 건가요? 박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희망이 있어. 나나가 돈을 받은 계좌를 추적했어. 그 계좌가 방콕의 한 대부업체와 연결되어 있어. 김태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대부업체요? 박철민이 설명했습니다. 나나는 사실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어. 불법 대부업체에서 5천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1억이 넘었어. 김태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나가 태수 씨한테 받은 5천만 원, 그거 전부 대부업체에 갚았어. 빚 청산하고 도망간 거요. 지훈이 되물었습니다. 그럼 나나도 피해자라는 건가요? 박철민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요. 나나는 처음에는 억지로 사기를 쳤을 수도 있어. 빚쟁이들한테 협박받으면서. 하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됐어. 박철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나나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요. 첫 번째 피해자한테 보낸 거요. 김태수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살고 싶었어요. 아저씨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특히 김태수 아저씨. 아저씨는 정말 착했어요. 돌아가신 부인 이야기할 때 눈물 흘리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죽고 싶지 않았어요. 김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나나도 불쌍한 사람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어. 법은 법이니까.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철민이 대답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아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태국 경찰과 한국 경찰 모두 협조하기로 했어. 그리고 박철민이 김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부업체를 고소할 거요. 불법 영업이고 나나를 협박했다는 증거도 있어. 그쪽에서 일부 배상받을 수 있을 거요. 김태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럼 이 일이 공개되는 건가요?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송하려면 어쩔 수 없어. 언론에도 나갈 거요. 태국 한인 사회 사기 사건으로. 김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철민이 김태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수 씨, 부끄러워 마시오. 당당하게 싸우시오. 우리가 피해자요. 하지만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참여 안 하겠소. 박철민이 놀랐습니다. 왜요? 돈 찾을 수 있는데.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제 SNS 팔로워들이 알게 되면, 저는 거기서 황제처럼 산다고 자랑했소. 사기당했다는 거 알려지면 창피해서 못 살겠소. 박철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 씨,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오. 지훈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소송해야 해요.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바로 그때 김태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한국 번호였습니다. 김태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수 씨 맞습니까? 저는 KBC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김태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PD가 계속 말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한인 사기 사건 취재 중입니다. 김태수 씨가 피해자 중 한 분이시라고 들었는데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김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PD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김태수 씨는 SNS에서 태국 생활을 화려하게 소개하셨다가 사기당하신 케이스라서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에서 PD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수 씨? 지훈이 전화를 주워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인터뷰 못하십니다. 지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태수 씨, 이미 늦었소. 언론이 알았소. 숨길 수 없소. 김태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지훈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잘 됐어요. 이제 거짓말 안 하셔도 돼요. 김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잘 됐어? 온 나라 사람들이 내가 바보라는 걸 알게 되는데. 박철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 씨, 바보는 사기당한 사람이 아니요. 사기친 사람이요.
그리고 진짜 바보는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요. 김태수는 박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10년 전에 비슷한 일 겪었다고 했소. 필리핀에서 사기당했어. 2천만 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 창피했어. 하지만 소송했어. 그리고 이겼어. 김태수가 물었습니다. 돈은 찾았소? 박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도 못 찾았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요. 내가 당당하게 싸웠다는 거요. 그게 나를 지켰어. 김태수는 박철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같이 싸워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김태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겠다. 박철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소. 그날 밤, 김태수는 휴대전화를 들고 SNS를 열었습니다. 계정 삭제 버튼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니, 삭제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새 게시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는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렸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올린 게시물들은 대부분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황제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공공 수영장 사진을 고급 리조트라고 속였고,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서 레스토랑 사진을 올렸습니다. 쪽방에 살면서 풍요로운 척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5천만 원. 아내가 남긴 마지막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외로움에 눈이 멀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글을 올리고 계정을 삭제합니다. 저의 거짓된 삶을 따라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김태수는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게시물이 올라갔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진짜예요? 충격이네요.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수는 민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SNS 봤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민지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김태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한심하지?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는 용감하세요. 진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오후, 박철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2명과 함께였습니다. 모두 나나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이상훈이었습니다. 저도 5천만 원 당했습니다. 아내 병원비로 모은 돈이었어요. 또 한 명은 7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박동철이었습니다. 저는 3,800만 원. 자식들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6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어. 변호사도 구했어. 내일 첫 미팅이 있어.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훈이 김태수에게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
SNS에 고백글 올리셨다며?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어차피 언론에 나갈 거, 제 입으로 먼저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박동철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족들한테 말 못했어요. 사업 자금 빌려준 거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김태수는 박동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늦기 전에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와 지훈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민지가 큰 냄비를 들고 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김태수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자주 끓여주던 음식이었습니다. 세 가족은 좁은 거실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회사 선배가 변호사인데 무료로 상담해준대요. 내일 같이 가요.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민지가 아버지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김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늘 하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여보, 돈은 또 벌면 돼요. 건강하고 정직하게만 살아요. 김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돈보다 정직이 중요하다고 했을 거야. 민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항상 그러셨어요. 식사 후 민지가 설거지를 하고 지우는 커피를 끓였습니다. 김태수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12월에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화낼만 했어. 내가 가족을 버렸으니까. 지훈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태국 가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엄마 때문이셨죠?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치앙마이 가고 싶다고 했어. 코끼리 보고 싶다고. 근데 나는 한 번도 데려가지 못했어.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죽고 나서 너무 후회됐어. 그래서 대신 갔어. 엄마가 보고 싶어 했던 모든 곳을 사진 찍어서 무덤에 바치려고.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김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너무 외로웠어. 엄마 없이 보는 풍경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나나를 만났을 때 엄마가 돌아온 것 같았어. 목소리도 비슷하고 웃는 얼굴도 비슷하고. 김태수가 흐느꼈습니다. 바보 같았지. 70 먹은 늙은이가 30대 여자한테 속아 넘어가다니. 지훈이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외로우셨던 거예요. 민지도 다가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너희들한테 미안한 게 하나 더 있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뭐예요, 아빠? 김태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거야. 300만 원. 엄마 장례비로 쓰려고 따로 둔 거였어. 김태수가 통장을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받아라. 집세라도 보태 써라. 지훈이 통장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쓰세요. 김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필요 없어.
너희한테 집만 안 되면 그걸로 충분해. 민지가 통장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 돈으로 뭐 하시고 싶으세요? 김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 무덤에 꽃 좀 사다 바치고 싶어.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어 했던 코끼리 사진 크게 인화해서 무덤 앞에 두고 싶어.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이번 주말에.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 모두 같이 가요. 그날 밤, 김태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진실을 말한 거. 이제 편히 사세요. 김태수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네가 남긴 돈 다 날렸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보가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김태수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여보, 이제 저 보내줘야 해요. 여보는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아요. 자식들과 함께요. 김태수가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김태수는 일어나 아내의 여행 가이드북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보, 제가 만약 못 가게 되면 여보 혼자라도 가요. 그리고 사진 많이 찍어서 제 무덤에 보여주세요. 저는 여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보, 사랑해요. 김태수는 가이드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행복해질게. 거짓 없이. 자식들과 함께. 일주일 후, 법무법인 회의실. 김태수와 5명의 피해자들이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의 남편 민수가 소개한 국제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태국 경찰이 나나를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김태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방콕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라오스로 도주하려던 중이었습니다. 박철민이 물었습니다. 그럼 돈은 찾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복잡합니다. 나나 계좌에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대부업체에 갚았다고 합니다. 이상훈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못 찾는다는 겁니까? 변호사가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아닙니다. 대부업체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불법 영업과 협박 혐의로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나나의 휴대전화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빨리 돈 갚아. 안 그러면 네 가족 다 죽여. 이번 주까지 3천만 원 더 가져와. 한국 남자들 많잖아. 계속 꼬셔. 김태수는 화면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나나도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나는 처음에는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기를 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됐다고 합니다. 박동철이 물었습니다. 그럼 나나는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태국법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징역 5년에서 10년 사이가 예상됩니다. 김태수는 착잡했습니다. 나나를 미워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나가 여러분께 전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나나가 나타났습니다. 교도소 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나나가 카메라를 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아니, 제 진짜 이름은 쏨차이 위라와십니다. 나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속이고 돈을 훔쳤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치앙마이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16살부터 일했습니다. 카페, 식당, 호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나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4년 전 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안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불법 대부업체에서 500만 바트를 빌렸습니다. 하나로 2천만 원쯤 됩니다. 나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너무 높았습니다. 주 20%.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년 만에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태수는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빚쟁이들이 협박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저는 한국 남자들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한국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한국 남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척했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나나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김태수 아저씨, 특히 아저씨께 사과드립니다.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돌아가신 부인 이야기할 때 눈물 흘리시는 거 봤어요. 그때 제 양심이 아팠어요. 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계속 쫓아왔어요. 저는 겁쟁이였어요. 아저씨한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나나가 흐느꼈습니다. 아저씨가 주신 5천만 원 모두 빚 갚는 데 썼어요. 제가 쓴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라도 믿어주세요. 나나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받을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제 가족은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김태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슬픔도 느껴졌습니다. 박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나도 불쌍하군요. 하지만 그래도 법은 지켜야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나나의 변호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상훈이 물었습니다. 무슨 합의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나나가 대부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의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합니다. 그 대신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동철이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는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나의 증언이 있으면 대부업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부업체가 불법 이자로 번 돈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 피해 금액 비율대로 나눠 받으면 김태수 씨는 약 2,5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태수는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의 절반이었습니다. 박철민이 물었습니다. 투표로 결정합시다. 나나와 합의할지, 끝까지 싸울지. 피해자들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한 명씩 손을 들었습니다. 김태수는 마지막까지 고민했습니다. 나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김태수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합의에 찬성합니다. 결국 6명 모두 합의에 찬성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태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지와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김태수가 대답했습니다. 합의하기로 했어. 돈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이 기뻐했습니다. 잘 됐네요. 하지만 김태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좋은 소식인데. 김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나도 불쌍하더라.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절박한 사람이었어. 민지가 아버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착하세요. 그래도 나나는 잘못했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세상 일이 흑백으로만 나뉘지 않는구나. 그날 저녁 김태수는 아내 무덤을 찾았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였습니다. 김태수는 무덤 앞에 큰 액자를 세웠습니다. 치앙마이 코끼리 보호소에서 찍은 코끼리 사진이었습니다. 민지가 크게 인화해 준 것이었습니다. 김태수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왔어. 네가 보고 싶어 했던 코끼리 사진이야. 늦었지만 가져왔어. 김태수가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할 게 있어. 나 사기당했어. 네가 남긴 돈 날렸어. 미안해.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가족이야. 진실이야. 민지와 지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묵념했습니다. 한참 후 김태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너를 보내줄게. 그동안 붙잡고 있어서 미안해. 나 이제 잘 살게. 자식들과 함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여보. 잘 사세요. 김태수는 가족과 함께 무덤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갈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김태수는 이제 지훈의 집 근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좁았지만 창문이 있었고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대부업체 소송은 승소했습니다. 김태수는 2,3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5천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김태수는 감사했습니다. 그 돈으로 원룸 보증금을 냈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민지가 권유한 시니어 일자리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주 3일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경비 일을 하다니.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일에 귀천은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번 돈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어느 토요일 아침, 김태수는 민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민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밥 먹고 가세요. 김태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나와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구운 생선.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떠세요? 일은 괜찮으세요?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힘들지만 보람 있어.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게 기분 좋더라. 민수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나나 소식 들으셨어요? 징역 3년 선고받았대요. 김태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아.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나한테 화 안 나세요? 김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화났지. 근데 이제는 그냥 안타까워. 나나도 피해자였으니까.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나가 편지 보냈다던데요. 받아보셨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봤어. 볼 필요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하지만 사실 김태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읽을 날이 올지도 몰랐습니다. 식사 후 김태수는 민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공원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민지가 아버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김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느껴. 마음이 편해졌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SNS 계정 삭제하신 거 후회 안 하세요? 김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잘한 일이야. 거짓말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야. 진실이야. 그리고 가족이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김태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했어. 내 결혼식도 안 가고, 너희들 걱정만 끼치고.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이제 우리 함께 있잖아요. 그날 오후, 김태수는 박철민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수 씨, 다음 주에 치앙마이 가는데 같이 갈래요? 김태수가 놀랐습니다. 치앙마이요? 박철민이 설명했습니다. 한인회에서 사기 예방 세미나 열어요.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경험담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태수 씨도 함께하면 좋겠는데. 김태수는 망설였습니다. 다시 치앙마이에 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김태수는 서랍에서 나나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김태수 아저씨께,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3년형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벌입니다. 매일 아저씨 생각을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돌아가신 부인 이야기할 때 아저씨 눈빛을 봤어요. 진짜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부러웠어요. 아저씨를 속인 건 제 평생 가장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아저씨와 함께했던 시간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어요.
가끔은 진심이었어요. 아저씨가 코끼리 보호소 데려가 주셨을 때 저 정말 행복했어요. 아저씨가 돌아가신 부인 이야기하실 때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게 연기였다면 저는 너무 훌륭한 배우였을 거예요. 아저씨 행복하세요.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용서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잊어주세요. 쏨차이 위라와 놀림. 김태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나나도 자신도 모두 외로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김태수는 박철민과 함께 치앙마이로 갔습니다. 지훈과 민지도 함께 했습니다. 한인회관에는 50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장년층이었습니다. 박철민이 먼저 무대에 올라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다른 피해자들이 차례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수입니다. 71살입니다. 김태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5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치앙마이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SNS에 화려한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실제로는 쪽방에 살면서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5천만 원.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도 가족도 잃을 뻔했습니다. 김태수가 객석에 지훈과 민지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을 때 모든 게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가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외로워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정직하세요. 진짜 행복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태수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지훈과 민지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김태수는 가족과 함께 코끼리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어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코끼리들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코끼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봐. 네가 보고 싶어 했던 코끼리야. 민지가 아버지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빠,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김태수는 발코니에 섰습니다. 치앙마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그는 외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자신을 가렸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었고 진실하게 살고 있었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지훈이 나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빠, 뭐 생각하세요? 김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편안해. 지훈이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용기 내주셔서. 김태수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용기 낼 수 있었어. 다음 날 김태수는 아내의 여행 가이드북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내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보, 제가 만약 못 가게 되면 여보 혼자라도 가요.
그리고 사진 많이 찍어서 제 무덤에 보여주세요. 저는 여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보, 사랑해요. 김태수는 펜을 꺼내 책 마지막 빈 페이지에 썼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이번엔 자식들과 함께. 코끼리 봤어. 정말 멋지더라. 나 이제 행복해. 거짓 없이 살고 있어. 자식들과 함께 있어. 여보가 바랐던 대로 살고 있어. 사랑해, 여보. 그리고 고마워. 태수 올림. 김태수는 가이드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김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1년 후, 김태수는 72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었고,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민지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훈 가족도 함께 했습니다. 손자들도 이제 김태수에게 익숙해져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지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의 큰아들이 김태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태국 또 가실 거예요? 김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가게 되면 너희들도 데려갈까?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엔 진짜 가족여행으로 가요.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진짜로. 식사 후, 김태수는 민수와 함께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김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느껴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나 생각은 안 나세요? 김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 생각나죠. 근데 이제는 화가 안 나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나도 내년이면 출소한다던데요. 김태수가 놀랐습니다. 벌써요? 네, 모범수로 형량이 줄었대요. 김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됐네요. 새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몇 주 후, 김태수는 우편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태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쏨차이 위라와 나나였습니다. 김태수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김태수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달에 출소합니다. 3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제빵 기술을 배웠습니다. 출소하면 작은 빵집을 열 계획입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아저씨께 빚진 돈 평생 걸려서라도 갚겠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보내겠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고소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 나쁜 길을 걸었을 겁니다. 감옥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용서가 저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언젠가 아저씨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쏨차이 올림. 김태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수는 아내 무덤을 찾았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나 요즘 경비 일해. 힘들지만 보람 있어. 김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돈은 많이 못 모았어. 근데 행복해. 자식들이랑 자주 만나고, 손자들도 잘 커가고. 김태수가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최근 가족 모임 사진들이었습니다. 여기 봐. 민지가 만든 밥 먹고 있는 거야. 맛있어. 네가 만든 것만큼은 아니지만. 김태수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나나한테서 편지 왔어. 출소한대. 빵집 연다고. 김태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나도 불쌍한 애였어. 우리처럼 외로웠던 거야. 이제 잘 살았으면 좋겠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고마워. 네가 남긴 여행 가이드북 덕분에 나 많이 배웠어. 진짜 행복이 뭔지. 김태수가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 여보. 그리고 이제 편히 쉬어. 나도 잘 살게. 김태수는 일어섰습니다.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나오며 김태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새로 만든 SNS 계정을 열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팔로워는 200명 정도. 대부분 한인의 사람들과 가족, 친구들이었습니다. 최근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아파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늘도 출근. 72살의 새 직업. 늦었지만 보람 있습니다.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응원합니다. 멋지세요. 저도 용기 얻어갑니다. 김태수는 미소 지으며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거짓말은 없었습니다.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자존심도, 가족의 신뢰도. 하지만 지금, 그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진실을, 가족을, 그리고 진짜 행복을. 김태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일들에 감사합니다. 원룸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코끼리 앞에서 지훈, 민지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김태수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황제 생활이구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했고, 따뜻했고, 행복했습니다. 김태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악몽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 좋은 꿈을 꿀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꿈을. 그리고 내일 아침, 그는 또다시 일어나 출근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당당하게. 그것이 김태수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삶.